여러분, 7조 원짜리 회사가 어떻게 11년 만에 0원이 될까요?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빨아먹었거든요. 2015년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7조에 사들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배당으로만 1조 2천억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2026년 7월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 대주주에게 사상 첫 직무정지를 때렸습니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도대체 멀쩡하던 마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약탈의 설계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에 장 보러 가던 홈플러스 하나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주차하고 카트 끌고 시식 코너 돌던 그 마트요. 그런데 2026년 7월 3일 서울회생법원이 이 회사에 대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회생 절차 폐지. 쉽게 말하면요, 이 회사 살려보려 했는데 안 되겠다고 법원이 두 손을 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 속에 정말 이상한 숫자 하나가 숨어 있었어요. 법원이 회계법인에 회사값을 매겨보라고 시켰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하나는 계속 기업가치, 그러니까 문을 계속 열어두고 장사했을 때의 값, 약 2조 5천억입니다.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재고 다 팔고 건물 넘기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을 때의 값, 이게 약 3조 7천억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아보세요. 살리는 값이 2조 5천억, 없애는 값이 3조 7천억. 없애는 게 무려 1조 2천억이나 더 비쌉니다. 쉽게 말하면요, 가게 문을 계속 열어두는 것보다 재고 세일 쳐서 싹 다 팔아치우고 문 닫아버리는 게 낫다고 법원이 계산기를 두드린 겁니다. 장사를 시키는 것보다 없애는 게 이득인 회사.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 동네에 멀쩡히 서 있던 그 마트가 서류상으로는 이런 회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좀 소름 돋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상식대로라면 회사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손해인 몸이 돼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멀쩡하던 유통 2위 회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는 숫자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전국 대형마트 104곳 가운데 37곳이 문을 닫기로 확정됐어요. 3곳 중 1곳이 넘습니다. 직접 고용된 직원만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고요. 여기에 물건 대던 협력사, 매장 안에 새들어 장사하던 상인들까지 더하면 약 10만 명의 생계가 이 한 회사에 걸려 있습니다. 1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하나예요. 여러분 회사 옆 건물, 여러분 부모님이 다니시던 그 매장 하나가 사라진다는 게 실은 이만한 무게였던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쿠팡 때문 아니냐? 요즘 마트가 다 어렵잖아.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똑같은 쿠팡이랑 싸우는 이마트는 점포가 133개, 롯데마트는 112개, 둘 다 멀쩡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홈플러스가 124개인데 유독 이 회사만 법정 관리로 넘어갔어요. 같은 링에서 같은 상대랑 싸웠는데 왜 딱 한 선수만 쓰러졌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그냥 불황 탓이 아닙니다. 인수 당시 7조 6천억이던 회사 가치가 지금 2조 5천억으로 쪼그라들었어요. 11년 만에 3분의 1 토막입니다. 이 정도 낙차는 그냥 장사가 좀 안 돼서 나는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이 회사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설계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살리는 것보다 없애는 게 이득인 회사. 방금 법원이 내민 그 계산서를 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결론이었죠? 그런데 이 회사 원래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2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에 1호점을 열면서 시작했고 2999년 영국 테스코와 손을 잡으면서 무섭게 커졌습니다. 한때 대형마트 130여 곳을 거느린 유통 제국이었어요. 매출은 8조 원을 넘봤고 업계 2위 자리를 오래 지켰습니다. 우리 동네 어귀마다 그 빨간 간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튼튼하던 회사가 어쩌다 청산이 이득인 신세가 됐을까요? 범인은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입니다. 금액은 7조 1,850억 원, 지분 100%를 통째로 가져갔고 당시 국내 인수합병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여러분, 7조가 어느 정도 돈이냐면요. 웬만한 중견기업 수십 개를 한 번에 삼키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뉴스에서도 국내 최대어를 낚았다며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이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잘 만났다고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돈 주고 큰 회사를 샀다. 그게 뭐가 문제냐 싶으시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진짜 함정은 그 7조를 어떻게 마련했느냐에 숨어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MBK가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낸 돈은 3조 2천억이었습니다. 나머지 2조 7천억은 빌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대체 누구 이름으로 빌렸을까요? 놀랍게도 홈플러스였습니다. 홈플러스가 가진 매장과 땅을 담보로 잡고 그 회사 이름으로 돈을 끌어온 겁니다. 인수에 든 7조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조 7천억이 산 사람의 빚이 아니라 팔려간 회사의 빚으로 둔갑한 거죠. 쉽게 말하면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여기엔 반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데 그 대출을 내 이름이 아니라 방금 산 그 집 이름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집주인은 나인데 정작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그 집이 되는 셈이에요. 세상에 이런 거래가 어디 있나 싶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산 사람은 MBK인데 빚은 홈플러스가 진다니. 이걸 전문 용어로 차입 매수, 영어 약자로 LBO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방금 그대로예요. 남의 돈, 정확히는 산 회사 자신의 돈으로 그 회사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영상 내내 기억하셔야 할 그림 하나가 등장합니다. 빨대입니다. MBK는 홈플러스라는 회사에 빨대를 꽂아 현금을 쭉쭉 빨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빨대를 꽂으려면 먼저 회사 몸에 관을 심어야 합니다. 그 관이 바로 이 빚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회사 등에 스스로 진 적도 없는 빚부터 얹어놓은 거죠. 이 순간부터 홈플러스는 매년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몸이 됐습니다. 장사에서 번 돈이 물건값이나 직원 월급이 아니라 이자로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입장에선 억울할 노릇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갑자기 남의 빚까지 떠안았으니까요.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여러분이 쓰지도 않은 카드값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그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빚만 떠넘긴 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빨대는 그 다음에 꽂힙니다. 빚을 회사에 떠넘겼으면 이제 빨대를 꽂을 차례겠죠? 그런데 그 방법이 참 얄궂습니다.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매장부터 골라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돈 잘 버는 가게를 도대체 왜 팝니까? 그런데 여기에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장사 잘 되는 내 가게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바로 그 자리에 이번엔 세입자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팔았으니까 당장 목돈은 손에 쥐죠. 그런데 그날부터 내 가게였던 그 자리에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물어야 해요. MBK는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알짜 점포와 물류센터 20여 곳을 내다 팝니다. 이렇게 챙긴 돈이 자그마치 4조 원 안팎이에요. 웬만한 중견기업 여러 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홈플러스 대형마트 130여 곳 가운데 68곳이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며 장사하는 신세가 됩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이 즐겨 찾던 그 홈플러스, 내 건물에서 당당하게 장사하던 회사가 어느 순간 절반 이상이 남의 집 세입자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예전엔 건물이 회사 자산이라 든든한 미천이었어요. 이젠 그게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가게를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면 월세를 높게 걸어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임대료를 시세보다 높게 매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노조와 전문가들이 문제 삼는 대목이에요. 물론 MBK 측은 이를 반박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멀쩡히 흑자 내던 매장이 임대 전환 딱 한 번에 매달 나가는 월세 때문에 적자 점포로 둔갑해버리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요, 손님도 그대로고 매출도 그대로인데 월세가 이익을 통째로 먹어치우니 장부에는 빨간 적자로 찍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손님 북적이던 우리 동네 마트가 있습니다. 직원도 그대로고 물건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건 딱 하나,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장부의 색깔이 검정에서 빨강으로 뒤집힙니다. 가게가 못해서 적자가 난 게 아니에요. 적자가 나도록 판을 짜놨다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적자로 찍힌 매장을 두고 뭐라고 하겠어요? 부실점포니까 정리하자. 이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해버리는 겁니다. 멀쩡하던 가게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 할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폐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말마다 장 보러 가던 그 매장이 이런 설계의 끝에서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잘 뛰는 1군 선수를 팔아 현금을 만들고 그 선수를 다시 비싼 값에 빌려다 쓰는 구단이죠. 선수 실력은 그대로인데 구단 살림만 자꾸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세에 짓눌리다 보면 정작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남질 않아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살아남는 시대죠. 그런데 쿠팡과 제대로 한판 붙어보기도 전에 실탄이 이미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마트도 롯데마트도 똑같은 쿠팡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두 곳은 버텼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회사와 자기 건물을 팔아치우고 월세 내며 장사하는 회사의 체력은 애초에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매각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2026년 5월에는 동네 슈퍼마켓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마저 하림그룹에 1,200억 원에 넘겼어요. 돈 되는 건 하나씩 다 떼어내 판 거죠. 마치 몸에서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 파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렇게 빨아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이 판을 짠 사람들은 정작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자, 이제 진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적자로 돌아서는데 현금은 밖으로 계속 흘러나갔다면 그 돈은 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 숫자로 보면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딱 3년입니다. 이 회사에서 배당으로만 1조 2130억 원이 대주주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016년에 6034억, 2017년에 4882억, 2018년에도 1214억이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회사 통장에서 매년 수천억씩 현금을 퍼올려 주주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이 해마다 회사 밖으로 통째로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앞에서 봤듯이 알짜 매장을 팔고 남의 건물에 월세를 물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는 이미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피 흘리는 환자한테는 수혈을 해줘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집니다. 피 흘리는 몸에서 오히려 계속 피를 뽑아간 겁니다. 회사에 꽂힌 빨대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사가 그 사이 얼마나 아팠는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영업 손실이 335억에서 2602억으로 다시 5743억으로 3년 연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첫 해 적자가 몇 년 만에 17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밑빠진 독처럼 손실이 쌓이는 와중에도 현금은 여전히 위쪽으로만 흘렀습니다. 물론 대주주 측은 후순위 투자자라 배당을 받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그런데 추정과 분석에 따르면 배당에다 우선주 이자, 자산 매각 차익까지 다 합칠 경우 대주주 쪽으로 흘러간 돈이 2조 5천억 원을 넘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사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1400%를 넘겼고 순손실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심지어 전기료 같은 공과금 900억 원까지 밀렸어요. 쉽게 말해 집주인은 돈을 다 챙겨 나가는데 정작 그 집은 전기세도 못 내는 처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선 핵심입니다. 그럼 이 판을 짠 사람들은 무슨 책임을 졌을까요? 언젠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취지의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펀드레이징만 하셨으니 회사가 어떻게 되든 책임은 없으시죠? 돈을 굴려주기만 했을 뿐 결과는 모른다는 논리입니다. 돈은 이렇게 다 빠져나갔는데 정작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어디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회사에 다녔거나 물건을 대던 협력사 사장이었다면 이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데요, 2026년 7월 2일 드디어 제동이 걸립니다. 금융감독원이 MBK에 사상 첫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어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껏 이런 징계를 받은 운용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새 펀드를 모으는 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남의 돈을 굴려먹고 사는 회사한테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니 사실상 사업의 뿌리를 흔드는 조치인 셈이죠. 쟁점이 뭘까요? RCPS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돈으로 돌려받기로 약속한 특수한 주식이에요. 그 상환 조건을 대주주 측이 슬쩍 바꾸면서 국민연금 같은 출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가요? 바로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붓는 노후자금입니다. 이건 배임이자 투자자 이익침해라는 의혹으로 지금 수사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단체 피해자들은 지난 6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들을 부속 수사하라고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돈잔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는 정작 이 판을 짜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본잔치의 청구서는 판을 짠 사람이 아니라 판에 초대받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그랗게 퍼지죠. 피해도 똑같이 번집니다. 가장 안쪽 원은 직원입니다. 직고용만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예요. 웬만한 소도시 인구가 통째로 직장을 잃는 셈입니다. 그 바깥 원은 협력사와 입점 상인이에요. 납품업체만 4,603곳, 대금을 못 받아줄 도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 동네 상가 전체가 거래처 하나 잘못 물려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폐점 매장에 새들었던 약국이나 작은 가게들도 함께 문을 닫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면 그 그늘에 살던 풀들이 다 같이 말라버리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물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원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홈플러스가 급전당기려고 개인에게 팔았던 짧은 빈문서, 전단체가 있어요. 이걸 산 개미들이 물린 돈이 4,200억에서 4,800억쯤 됩니다. 노후자금을 넣었던 평범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 여러분이 놀랄 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누구 돈인가요?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 넣는 노후자금입니다. 그 돈 6,121억이 2015년 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 초 그 지분의 공정가치가 0원으로 처리됐습니다. 전액 손실. 여러분 통장에서 나간 노후자금이 소리 없이 증발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피해가 크면 잘못한 순서대로 손해를 봐야죠. 그런데 현실은 정확히 거꾸로입니다. 회사가 청산되면 남은 돈을 나눠받는 줄서기 순서가 있어요. 이걸 견제순이라고 합니다. 맨 앞줄은 담보를 준 메리츠예요. 채권 1조 2천억에 알짜 점포 68곳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이 직원 임금이고 개미와 납품업체는 맨 뒷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잔치상 다 치우고 남은 설거지 값을 초대도 못 받은 사람이 내는 구조예요. 제일 잘못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제일 적게 받습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지난 7월 3일 법원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걸 수 있는 시간은 딱 14일이에요. 마감은 7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당장 운영자금 2천억이 필요한데 이 돈을 누가 댈지를 놓고 MBK와 메리츠가 서로 미루며 교착 상태예요. 벽에 걸린 시계는 도는데 정작 지갑을 열어야 할 사람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남은 카드는 세금일까요? 여기서부터는 논쟁입니다. 한쪽에선 협력사와 근로자가 무너지니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하자고 해요. 다른 쪽에선 사모펀드가 낸 손실을 왜 국민 세금으로 메우느냐고 반대합니다. 정부는 회사를 직접 구제하는 대신 협력사의 4,400억 유동성을 지원하고 체불임금을 최대 2,100만 원까지 배신 갚아주는 쪽을 택했어요. 어느 쪽이 맞든 결국 마지막 청구서의 일부는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에게 나뉘어 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을 짠 사람은 이미 돈을 챙겨 빠져나갔고, 청구서는 직원과 상인과 개미,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세금으로 차곡차곡 날아오고 있어요. 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반경 3km 안에서 8,000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 동네가 한 해에 잃는 돈만 500억쯤 돼요. 동네 하나의 저녁 풍경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홈플러스 하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본 5단계를 하나의 빨대로 꿰어보겠습니다. 남의 돈으로 7조짜리 회사를 사고 그 빚은 산 물건인 회사에 고스란히 떠넘겼습니다. 그 다음 알짜 매장을 팔아치워 멀쩡한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렇게 빨아올린 현금은 3년간 배당 1조 2천억으로 밖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청구서는 힘없는 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게 날아갔습니다. 빨대를 다 빨고 나면 남는 건 텅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장사가 안 돼서 벌어진 사고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진 설계도였어요. 11년 전 이 회사를 사들인 바로 그 순간에 이미 결말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빨대는 홈플러스에만 꽂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자본이 멀쩡한 실물 기업을 사들일 때 이 5단계는 이름만 바꿔 계속 반복됩니다. 국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회사,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가 다음 차례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의 질문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회사를 산 사람이 정작 그 회사가 망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사모펀드를 어디까지 풀어줘야 하는지, 우리 연금은 이런 회사에 왜 돈을 넣었는지 이제는 따져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던 홈플러스 매장은 어디였나요? 그 자리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의 돈으로 사서 빨아먹고 버리는 구조, 우리는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요? 기억하세요. 여기 물린 6,121억은 남의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넣는 국민연금, 바로 우리 노후 자금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닿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